지칠 줄 모르는 무더위의 기세가 이번 주말에도 계속됩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소나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낮에는 무더위, 또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21세기 최악의 여름 타이틀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37일째 서울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를 기록했는데요. 처서 마법도 없었고 태풍도 이번 더위를 물러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올여름 왜 이런 겁니까? 이제는 날짜도 9월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가을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서 이번 늦더위, 남은 더위가 좀 더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 7월 21일에 시작된 열대야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37일 동안 이어지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더 일찍이죠. 7월 15일부터 시작된 열대야가 무려 42일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좀 폭넓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던 지역들이 이제는 도심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만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계절의 시기는 어느 정도 가을로 최점의 최절정의 어떤 피크점은 조금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 최저 기온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낮 더위는 뭐 9월이나 10월까지 남아있다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밤에 기온이 좀 낮아지면서 가을을 실감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을을 좀 더디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낮 더위보다도 이 밤 더위가 조금 더 지속되는 이유로 보입니다. 일단은 여전히 뜨거운 공기가 머물고 있는 가운데 습도가 높은 상황이 특히 밤에 이어지게 되면은 기온을 낮아지게 만드는 효과를 좀 더디게 합니다. 이 습기는 열을 가두고 있으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낮보다는 밤에 습도가 높아졌을 때 굉장히 열기가 더해지게 되는데요. 특히 또 최근에는 한 늦은 오후쯤이 되면은 소나기가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소나기 구름이 밤 동안에도 이렇게 대기를 덮게 되면은 밤에는 스스로 지구가 열을 대기 밖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복사작용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그런 표현들 많이 쓸 겁니다. 복사 냉각을 저지시킨다. 좀 더 어려운 말인데 스스로 지구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열을 구름이 막아줌으로써 이 공기가 빠져나가줘야지, 열이 빠져나가야지 기온이 떨어지는 게 냉각 효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복사 냉각을 저지시키는 그런 이제 현상 때문에 좀 최근 좀 가을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시점에서까지도 밤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오늘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더위가 최소한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말이 다음 달이지 다음 달이면 9월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을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까? 뭐 어렵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많이 좀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대로 지구 온난화가 이어지는 상승 속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인 지구의 기온을 끌어올리게 만드는 그런 이제 이상 기체인데 그 기체가 늘어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2100년에는 여름이 200일이 된다라고 하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겨울 일수는 사라질 정도로 나오는데 일단은 다음 주 기상청이 오늘부터 향후 열흘 동안에 이제 구체적인 기온 예보가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한 32도 정도 선. 근데 사실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폭염 일수라고 하는 것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는 날을 폭염이라고 이제 일수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실 기온 자체만으로는 33도가 넘지 않은 지역들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 남부지방,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2020년부터 기온 대비 습도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더위가 33도이냐 35도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낮 기온은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옆에 보여지는 화면처럼 좀 더 짙은 붉은색이 폭염경보인데 여전히 남부지방과 강원 동해안 지역으로는 사람이 느끼는 더위가 35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기온은 낮은데 왜 이렇게 덥냐? 습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초가을의 날씨는 일 최고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부터를 초가을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초가을을 좀 바라보기 힘든 거고요. 우리가 완연한 가을이라고 느끼는 기온 자체는 일 평균 기온이 10도에서 15도 사이. 보통 일 평균 기온이라고 하면 오전 10시 기온이거든요. 조금 전에 들어올 때 서울의 지금 한 9시, 10시 정도 기온을 보니까 27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연한 겨울을 느끼는 그 기온에는 현저하게 못 미치는 그런 날씨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도의 기온 기준이 오는 가을 날씨가 오기까지는 좀 수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
무더운 날씨가 그냥 덥다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거든요. 온열 질환자 수가 점점 늘고 있어서 3천여 명이 넘었습니다. 올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인데 무더위가 아직 꺾이지 않았으니까 온열 질환자 수도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증상들 그리고 적절한 응급처치법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온에 노출이 되면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여기에 뭐 신진대사에도 영향을 주고 열 스트레스가 많이 늘어나면서 면역력이 저하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일단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고온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들이 마비되는 특히 이제 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인데 두 증상은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위험에 대한 노출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사병은 이제 일종의 열 탈진입니다.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도 고온의 환경에 노출이 됐었을 경우에는 땀이 너무나도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고 탈수 증상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 열로 인해서 이제 건강에 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런 경우들은 좀 그늘진 곳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좀 체온을 떨어뜨리는 이런 그 조치만 취해져도 어느 정도 좀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벌써 이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 고온으로 노출된 사람이 사망까지 이르기까지는 이제 열사병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열사병은 즉 우리가 이렇게 고온에 노출이 됐었을 때 신체 스스로는 우리 인간은 이제 항상성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기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땀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체온 조절을 스스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열사병에 노출이 돼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 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실제 응급실에 찾아왔을 때 혹은 그런 그 사람들이 발견이 됐을 때가 신체 온도가 뭐 41도, 42도 정도에 달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체온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만한 중추기능 신경의 마비가 오기 때문에 땀 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이런 온열 질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땀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이런 온열 질환 증상을 보인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는 젊으신 분들도 누적된 피로로 인해서 온열 질환에 관련된 그런 환자 수로 추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도 좀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좀 나른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내가 피곤한가 보다가 아니라 나도 온열 질환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서 체력에 자신하시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자기 신체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 지역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 돌풍에 천둥, 번개까지 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비가 얼마나 올 예정입니까? 오늘 많은 곳은 5에서 40, 특히 충청도 지역은 5에서 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워낙 이 강수량의 편차도 굉장히 크고 저 강수량이 굉장히 그 낮 동안에 내리는 비의 양이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에 어느 곳에서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예보하기가 힘듭니다. 그거는 이제 기상청이 예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만들어지는 소나기 형태의 비구름 자체는 어디에서 비구름이 발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시간당 강수량이 한 20-30mm 정도로 강한 강도의 비구름대가 지금 이제 경기 서해안 쪽으로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속 30km의 속도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바깥 활동, 아마 주말 맞아서 바깥 활동 하시는 분들은 고온에 대한 노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지만 수시로 기상 정보를 좀 활용을 잘 하셔서 내가 머무르는 곳에 갑자기 이런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기 불안정이 강한 불안정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져서 많은 비가 내리지 않는지 계속해서 꼼꼼하게 예보를 좀 시간 단위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정확한 예측은 어렵겠지만 비가 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요새는 매일 우산을 갖고 다녀야 할 정도거든요. 해가 쨍쨍하다가 막 땀이 나다가 또 급격히 먹구름이 몰려와서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이 굉장히 많잖아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날씨가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걸까요? 그만큼 대기가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후에 말도 나누겠지만 10호 태풍 산상 같은 경우에는 21일 날 열대저압부의 형태로 만들어졌지만 다음 주에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5일, 6일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예측이 가능한 기상 예보도 있지만 소나기 예보는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구름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구름이 어디로 이동할지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지만 갑자기 만들어지는 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2-3시간 전에 그 비구름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예보가 어려운데요. 특히 이제 이런 구름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인 자체가 이 공기가 상승해야 됩니다. 그럼 상승하게 만들어지는
만드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표면이 가열이 됐을 때 예.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면서 비구름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낮 동안에는 굉장히 강한 열기, 일사로 인해서 올라가는 기온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공기 자체가 굉장히 더운 공기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한 번 내릴 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 뭐 소나기가 예보가 되는 경우에는 작은 우산을 가방에 쏙 들어갈 정도의 작은 우산을 챙겨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한 번 내릴 때 거의 폭염 뭐 주의보나 경보 수준의 비가 내리기 때문에 좀 대가 튼튼한 우산으로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에 대한 대비를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작은 우산 갖고 다녔다가는 홀딱 젖기 마련인데 얘기하신 태풍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산산이 일본 규슈 오사카 방향으로 북상을 하고 있고 아직 국내 영향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조금만 더 덧붙여 주시죠. 지금의 그 예보로 봤을 경우에는 이제 태풍을 예보를 했을 때 진로의 진로의 예측의 경로라든지 이런 걸 나가지만 이제 태풍 중심이 위치하는 지금 보여지는 그림 중에서 파란색 주변 저 예. 빨간색 점이 태풍 중심이 위치할 것 같다라고 예상되는 경로인데 앞부분에서는 파란색 주변 테두리에 붉은 영역 이렇게 푸른 영역이 있지만 예. 일본 부근에 다다랐을 때 저 붉은 영역은 중심이 저 붉은 영역에서 위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70%의 확률 반경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 예보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로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상청 예보관들도 이제는 태풍의 경로를 이런 예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로 안 올 거예요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난해 카눈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카눈이 예. 전혀 예측하기 힘든 경로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태풍이 움직일 수가 있지라고 하는 이런 과학적인 상식에 거의 상식까지 무너질 정도의 그런 이제 이동 예측이 좀 불가능한 그런 태풍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본을 향할 것으로 보는 태풍의 진로도 한국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열어두는 이유가 좀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최근의 날씨 탓이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로서 나온 일본 동쪽으로 방향을 틀 경우에 일단은 태풍이 워낙 그 종다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매우 강한 태풍을 유지한 그 세력에서 일본 열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결국에는 북태평양 가장자리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 태풍 유입에 따라서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더운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동쪽에 이렇게 태풍이 위치하게 되면은 동풍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서 바람을 불게 되면은 이 동쪽은 좀 차고 습한 공기이기 때문에 동해안 지역은 폭염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거든요. 그런데 이 공기가 태백산맥을 타고 넘었을 때는 이제 그래픽 화면처럼 폭염이 서쪽 지역이 훨씬 더 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태풍으로 인해서 9월 달까지도 계속해서 열대야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날씨가 워낙 오리무중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헷갈리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더울 수도 있고 또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각자 또 방송 참고하시더라도 우산 챙기면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날씨 소식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